안녕하세요. 고기를 만나다의 미트마케터 김태윤입니다. 오늘은 그 강의를 했어요, 스튜디오에서. 그래서 그 강의실에서 좀 고기에 대한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드리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야끼니쿠. 일본이 야끼니쿠 시장이 코로나에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회복이 빠르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왜 빠른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리고 그게 우리한테 어떤 시사점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흔히 일본의 야끼니쿠 그러면 불고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일본에서는 그 1870년대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고기를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야끼니쿠라는 말은 그냥 바베큐, 고기를 구워 먹는 모든 요리를 다 의미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점점 의미가 줄어들어서 1965년인가요? 한일 조약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다시 가게 되면서 조선 요리집, 한국 요리집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조선 요리집은 겁이 나서 못 가는 거죠. 그 조총련계 쪽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한국식 고깃집을 야끼니쿠라고 그 정하고 그때부터 야끼니쿠라는 집이 됐으니까 지금 야끼니쿠라는 건 불고기라기보다는 그냥 고깃집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일본의 고깃집, 일본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외식업이 당사 주춤했다가 그 고깃집의 회복이 제일 빨랐답니다. 그리고 그 이자카야는 지금도 60% 선밖에 회복이 안 돼 있고요. 그 이유가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건데 그 불고기집은 야끼니쿠집은 전부 다 환풍기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삼겹살집 환풍기가 있듯이 그 환풍기가 코로나는 비말 감염이 되니까 그 일반 식당들보다 환기가 너무 잘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안심하고 간다라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이렇게 새로운 얘기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삼겹살집이 코로나 때 장사가 잘 되는데 그게 환풍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삼겹살집이 뭐 장사가 코로나 이후에 더 잘 된 것도 아니고, 근데 일본은 그 야끼니쿠 집들이 확실하게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들이 그런 이유.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로 꼽는 것들이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뭐 일본의 블로거들 찾아보니까 계속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일본은 외식 컨설팅 회사들이 많은데 그 회사들도 그렇게 공통적으로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끼니쿠 집이 잘 되는 게 원래 이제 식당이 어려웠던 이유가 영업시간이 단축됐던 점.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외식을 잘 안 하게 되고 내식, 일본 애들 말 따라 중식을 많이 하거나 내식을 하게 되는데 그 점에서 그 야끼니쿠 집들은 우리는 고깃집들이 전부 다 번화가에 있고 상권이 좋은 뭐 상가? 이렇게 직장가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일본은 약간 이 야끼니쿠 집들이 일반 주택가하고 그 상권, 외식 상권이 있는 그 오피스 상권 그 중간 정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이 나와서 우리도 동네 식당이 잘 됐습니다. 코로나 때 그런 것처럼 동네 식당 개념이 있어서 잘 됐던 점이 있고요. 또 하나가 재밌는 게 그 우리는 지금 불고기 같은 건 집에서 많이 먹는데 일본은 이제 고기를 집에서 구워 먹지 않는 데입니다. 전부 다 이제 청소하거나 요리를 준비하는 것 때문에 다 외식으로 돌려섰기 때문에 야끼니쿠가 상당히 잘 된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시사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환풍기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첫째, 고기는 회식으로 먹는다. 외식으로 먹는다. 그것도 여태까지 우리는 고기를 먹으면 친구들끼리, 직장 동료들끼리 술하고 같이 먹었는데 이제 가족이 밥 먹으러도 나가서 먹고 그게 전부 다 식당에 가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고기 밥집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유행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상권이, 고기 상권이 이제 제2의 코로나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자꾸 동네, 지역, 주택가 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조그마한 식당들이 주택가 임대료가 싼 데로 들어오면 상당히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희한테 앞으로 우리가 고깃집을 어디다 내야 될 것인가, 어떤 업태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일본의 외식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외식이 지금 일본에 벌어놓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게 반영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야끼니쿠는 한국식 고깃집으로 정리가 됐다고, 그러니까 의미가 축소돼서 그렇게 이어오는 게 1965년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한국의 불고기,
혹자는 맥적, 고구려 시대 맥적부터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건 아니다 기다 말이 많으니까 빼고, 고려 시대 설화역,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시대 너비아니, 그 다음에 이제 일제 강점기에 들어와서 불고기란 말이 쓰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고기의 말은 너무 의미가 확대가 돼가지고 지금 보면 불고기라는 건 불에 직접 굽는 고기를 의미하는데, 물에다 삶은 고기, 그러니까 전골, 불고기 맛 전골도 불고기 전골이라고 해서 불고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불고기를 정의하자면 그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구울 때 160도 이상에서 그 구워지면서 당과 그 단백질이 만나서 맛있어지는 그 풍미가 살아나는 걸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고기를 불고기라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고기에 대한 의미가 너무 많아졌고, 특히 이제 1950년대 들어서 육수불고기가 나오는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설이에요. 이건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서울에 유통되는 고기 한 90%가 물먹인 소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고기를 양념을 해서 구워도 국물이 육수가 나오더라. 그래서 서울식 불고기에 육수가 나온 게 1950년대인데 그거에 대한 설이 있어요. 뭐 옛날에 뭐 조선시대부터 물을 먹였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고, 그때 우리 사람들이 해방의 기쁨에 지어서 소를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그때 소고기 때 농문데 소를 잡아먹으니까 걱정이 돼서 미군이 와서 한국 소를 잡아먹는다, 한우를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미군이 인천에서 자기네 전함이라고 그러나요? 배를 열어서 냉동창고에 있는 소고기를 보여주면서 우리는 미국에서 소고기를 가져다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고기는 미국산 소고기가 지금 한국산 소고기보다 마블링이 더 좋았습니다. 우리는 일소였고 걔네들은 미국은 고기소를 키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전쟁이 터지는 50년대가 들어오니까 뭐 전쟁을 하는데 미국에서 고기를 다 가져다 먹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우를 우연찮게 잡아먹게 되는데 워낙 질기니까 그 한우에다가 탄산수를 먹였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1950년대만 해도 시국학을 보면 고기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뭐 탄산수도 먹이고 혈관에다가 뭐 연화제도 주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은 좀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서 그 물 먹이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전쟁 이후에 불고기에다 고기에 물을 먹인 거죠. 그리고 중량도 높아졌고, 그러다 보고 고기가 좀 부드러워진 면도 있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옛날에 우리 불고기는 1935년에 모란봉에서 평양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연기가 너무 나서 나무가 꽃들이 져서 그거를 경찰에서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말렸다, 못하게 했다라는 걸 보면 분명히 직화로 구워 먹었을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물고기가 나온 거, 물에다 나온 고기, 서울식 불고기의 탄생이 물먹인 소고기와 연관이 있었던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제 상업화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불고기식 전골 뭐 이런 것도 다 좀 더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너무 불고기의 의미가 확대되어 있어갖고 불고기 가치가 좀 하락한 것 같고요. 불고기가 어떤 의미를 보면 세계 인류 역사상 소고기 레시피 중에 최고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의 단고 짠맛, 이것에 대해서 전 세계인이 싫어하는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불고기를 다 맛있게 생각하는데 불고기가 상업적으로 크게 인정을 못 받는 거는 우리는 각자 엄마가 해준 불고기 맛들이 다 있어서 거기에 너무 매료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불고기를 상업화시키는 건 외국인들 오면 인바운드 관광객들한테 한우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뭐 등심도 좋고 툭불 등심도 좋고 뭐 안심 같은 구이도 좋지만 불고기에 대한 메뉴 개발, 메뉴 소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소고기를 맛으로 먹은 역사가 가장 긴 민족이 저는 대한민국 우리 조상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얘기는 이제 한편으로 다시 끊어서 얘기하겠지만 그랬기 때문에 조선 500년 동안 우리가 소고기를 맛있게 즐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130개의 부위도 개발이 됐고 개발이 됐다고 찾아냈고 또 거기서 맛있는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불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불고기의 원형은 뭘까?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치즈가 유럽의 치즈는 수천 종이 있고 유럽의 소세지가 수천 종이 있듯이
우리가 불고기는 뭐 평양식, 서울식, 언양식, 광양식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각 가정에 불고기가 다 있었다. 적어도 양반댁에는 자기네만의 레시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수백 종, 수천 종의 불고기 레시피를 찾아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불고기를 조금 더 깊이 연구하고 조금 더 애정을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일본의 야끼니쿠도 그 불고기의 변천 속의 하나고 세계화가 된 모습 중에 하나니까 지금 사실 일본 화우가 수출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식, 일본 요리가 세계화되면서 그거의 원료로서의 화우가 각광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한국에 한우를 수출하고 싶다면 한우 고기를 수출하는 게 아니고 불고기라는 메뉴를 우리가 세계에 소개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은 메뉴가 있으니까 그 메뉴를 소개하면서 한우의 수출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찍으니까 이렇게 식당을 가서 그 식당 사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식당에 관한 얘기들을 해요. 특화된 얘기들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은 이제 그 공통의 주제, 공통의 화제에 대한 거, 그리고 또 조금 전문성 있게 아시고 싶은 얘기들을 저희가 스튜디오 녹음으로 계속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